프리즈를 충분히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스비를 아끼려고 했는지 키아프 부스에다가 세컨더리 로카쿠를 쫙 깔아놨어요. 거의 개인 솔로쇼처럼. 이게 얼마나 한국을 호구로 보는 겁니까?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2023년 프리즈 키아프 아트페어가 끝났고요. 여기가 이제 페어장이었고요. 코엑스에서 보통 열려요. 전 세계 글로벌 페어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 아트페어를 갔을 때 첫 번째 인상은 굉장히 좀 실망했었어요. 왜냐하면 작품을 보고 실망한 게 아니라 오후 1시부터 VIP 데이 처음 들어가는 날이어서 9월 6일 날 오후 1시가 VIP 데이의 첫 타임이었어요. 근데 프리즈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로그인을 해가지고 거기서 티켓의 바코드를 찍고 들어가야 되는데 어플리케이션 먹통인 거예요. 프리즈에서 키아프 갈 때도 이게 작동을 잘 안 했었고요. 첫날도 작동을 잘 안 해서 결국 이제 주최 측에다 제가 항의를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1일 티켓 이런 거 있어요. 프리즈 서울 뭐 이런 걸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전 세계적인 페어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주최 측에 굉장히 운영 미숙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주최 측에서 뭐 알바들 있잖아요. 알바들도 물어보면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운영이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페어장이 처음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뭐 제이슨 함 갤러리였는데 국내 갤러리인데 어쨌든 이렇게 있어요. 처음 제가 부스에 갔던 데가 알민래시였어요. 알민래시라고 되게 큰 갤러리예요. 원래는 뭐 탑 20 안에도 들기 힘든 갤러리였는데 최근 몇 년 동안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영업을 하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알민에서 키운 대표적인 작가 중에 한 명이 여기 하비에르 까야라고 뭐 이렇게 이런 작가가 있어요. 귀엽게 생긴 캐릭터가 있고 스페인 작가인데 한때 잘 나갈 때는 경매에서 거의 100만 불, 90만 불, 10억 넘게 낙찰 이제 수수료 포함해가지고 뭐 최근에 시장이 좀 꺾였어요. 하향세에 좀 접어들었고 여전히 프라이머리 받기는 어려운데 당시에 너무 잘 나갈 때는 패키지 딜이라고 해가지고 이 작품 하나를 살려면 가치가 낮은 작품을 뭐 2개, 3개씩 끼워 팔고 막 이랬었거든요. 최근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스카칸이라고 하는 이런 좋은 작가도 있고 그리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메우디라는 작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란 작가인데 그냥 이렇게 놀이터에서 목마 타는 그런 걸 그린 거잖아요.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가까이서 보면 디테일하거든요. 그래서 페인팅 기술도 굉장히 좋지만 페인팅 구성이라든가 전체적인 구도, 소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지만 이 작가가 인기가 굉장히 많은 이유가 제가 여기 작품 세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거든요. 메우디 바이알루라는 작가인데 1981년생이고요. 가고시안하고 알민네시 갤러리에서 이제 전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고시안 같은 경우는 엄청 세계에서 큰 갤러리 탑 4 안에 들은 갤러리고 알민네시도 탑 10 안에 들은 갤러리입니다. 이 작가의 뭐 수작이라고 하면 이런 어떤 3단 놀이터로 볼 수 있고요. 미끄럼틀이 시그니처 이미지고 쌍슬라이드 이런 건 좀 귀해요. 일반 컬렉터한테는 이 투슬라이드 잘 안 줘요. 제가 메우디라는 작가를 1년 반 전부터 지인들한테 사라고 했었거든요. 당시에 이 작가가 가오시안에서 뭘 한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었고 알민에서도 하고 있었던 것 같고 제 기억에 여러 가지로 좀 좋은 시그널들이 많았어요. 좋은 시그널이라고 하면 뭐냐라고 보면 제가 여기 밑에다 적어놨는데 현재 전속 갤러리나 전속 예정인 갤러리, 전시적인 갤러리 이런 거 하나를 좀 봐야 되고요. 작가 작품 세계 철학적인 경험적인 작가의 삶 베이스가 탄탄한가, 작품 세계 자체가 좀 어느 정도는 탄탄한 그 베이스가 있는가, 그리고 이 작가가 정말 시리어스하게 공부를 했는가, 저는 이런 거 좀 많이 보거든요. 개인적인 취향도 좀 봐야죠. 당연히 시장성만 보고 살 때도 물론 있어요. 뭐 작가 작품이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는데 솔직히 그래요. 근데 그래도 이제 개인의 취향도 좀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이거는 뭐 저도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인데 몇 년 동안 전시한 것들을 보면 이 작가가 발전하고 있는지 아니면 맨날 그렸던 거 똑같이 그리고 맨날 똑같은 거 반복하면서 자기 복제에 빠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작가가 얼마만큼 이 작업을 해왔고 이런 거 종합적으로 봐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작가를 구입을 할 때 작품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툭툭 살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걸 자기 안목 하나만 믿고 살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 매트릭스를 짜잖아요.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제가 아주 간단하게 적어놓은 거고 여기다 더 이제 5번, 6번, 7번, 8번 하는 매트릭스가 있는데 그 매트릭스에서 나름의 그 동물적인 판단을 하는 거죠. 정확하게 이거를 정량적으로 수치할 수는 없어요. 사실 이게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정량적으로 수치하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미술은 작전으로 얼마든지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고 시장의 가격을 왜곡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런 행태를 하는 세력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아까 전에 제가 얘기한 하베르 까야 같은 경우도 초기에 띄울 때는 작전 세력이 좀 있었어요. 이 친구를 밀어주는 좀 세력들이 좀 있었었고 실제 그렇게 이제 경매 시장에 탄탄하게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실제 작품이 좋아지고 작품도 굉장히 좀 퀄리티가 좀 높아지면서 그러면 좀 이제 시장이 좀 안착을 한 그런 케이스인데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실제 정량적인 지표만 가지고 판단하는 건 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미술 시장은 이너서클에 있는 정보를 얻지 못하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메으디라는 이런 작가가 있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예요. 그래서 이 작가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놀이터라는 제재를 하잖아요. 놀이터라고 하는 어린 시절의 향수를 불러일으켜 이런 소재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동심에 대한 어떤 그런 건가? 자기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이나 이런 걸 그린 건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유치한 그림이 아니에요. 그런 유치한 그림에서 이 정도 뜨지도 않았죠. 이 작가는 근대 건축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초현실적이잖아요. 사실 그림 자체가 굉장히 초현실적이고 색깔도 그렇지만 이게 건축의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
건축이 말이 안 돼요. 실제로 이 미끄럼틀을 타기 위해서 올라가는 통로가 없다든가, 통로가 막 위에서 시작을 한다든가, 아니면 빛이 내리쬐는데 빛이 실제로 떨어지는 부분과 내리쬐는 그 각도가 다르다든가, 이런 식으로 공간을 꼬아놨어요. 얼핏 보면 말이 되는 공간이지만 실제로 자세히 뜯어보면 그 공간이 말이 안 돼요. 파라넷의 상상의 감옥 도판인데, 미술사에서 이런 어떤 건축 공간을 가지고 굉장히 복잡하게 꼬아놓고 그 공간이 실제로 불가능성,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말이 되는 것처럼 그리는 이런 어떤 미술사의 하나의 계보가 있거든요. 어쨌든 이런 어떤 도판들을 그렸던 17세기, 18세기 뭐 화가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영향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메우디의 이 공간을 보면 놀이터라고 하는 굉장히 가벼운 소재를 그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 공간이 말이 안 됩니다. 굉장히 재밌고요. 실제로 그 뜯어보는 재미가 있고요. 유토피아적 열망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메우디는 실제로 이란에서 이런 설치 작업들을 되게 많이 했고요. 근대 건축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대 건축은 기능을 우선시하는 건축이잖아요. 형태는 기능에 종사해야 된다, 이런 게 근대 건축의 핵심인데, 그래서 여기 보면 되게 미니멀하고 굉장히 형태, 기능만 좀 강조하는 뭐 그런 어떤 그림들, 초기작들이에요. 다 초기작. 예전에는 딜러를 통해서 뒤로 빼오고 뭐 이렇게 바꾸고 하는 게 가능했었는데 지금 완전히 불가능하고요. 그림을 보면서 상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림들이 더 좋거든요. 제가 그림을 집에다가 좀 걸어놓고 보니까 한 2달, 3달 걸어놓으면 질리는 그림이 있고 한 1년째 걸어놔도 안 질리는 그림이 있더라고요. 사실 그림을 보면서 상상의 여지가 많은 그림이 확실히 덜 질리는 것 같아요. 메우디 같은 경우도 상상의 여지가 되게 많고 여러 가지로 재밌는 그림입니다. 아직까지는 경매 시장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요. 이번에 크리스티 경매에 나와요. 어쨌든 처음에 알민네시를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메우디, 하베리, 까이아, 스카칸, 하종현, 우리나라 단색화의 대가 중에 한 명이 하종현 선생님도 알민네시 전속 갤러리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알민네시에서 가장 그래도 디맨드가 높고 가장 받기 힘든 작가가 제가 봤을 때는 에바 주스케비치라는 작가거든요. 굉장히 잘 그려요. 르네상스 고전주의 회화를 오늘날 이제 여성의 미 이런 걸로 되게 재해석한 작가인데, 그 작가 가장 전 보고 싶었는데 그 작가는 안 가지고 왔어요. 알민에서 한국 시장에 힘을 많이 안 준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이제 알민에서 가져온 다른 작가들, 뭐 사실 이런 작가는 제가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근데 이 작가도 뭐 좋은 작가예요. 올리비어 비어라는 작가인데 좋은 작가입니다. 이 작가도 데이비드 살레, 그리고 이시우드는 이제 알민네시 전속은 아닌데 다른 갤러리였는데 이시우드도 되게 좋아요. 일상의 일반적인 삶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버리거나 그냥 쓰레기처럼 버리거나 아니면 좀 무관심한 그런 사물들을 확대해 그림으로써 그것들 다시 환기시키고 뭐 이런 작가인데, 터치도 좋고요. 이 터치 안에 감정이 좀 들어가 있어서 좋더라고요. 주목해볼 만한 작가인데 이미 뭐 2년, 3년 전부터 뜬 작가라서 한 번 작가가 뜨게 되면 프라이머리로 그 작가를 받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뜨기 전에 발굴하는 게 가장 좋은데 뜨기 전에 발굴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갤러리는 이제 가고시안 갤러리예요. 가고시안이라는 갤러리가 불과 10년 전만 해도 전 세계 다 독보적인 1위였어요. 1위. 근데 지금은 이제 1위 자리를 하우젠 월스에 뺏겼는데, 가고시안 갤러리 전속 작가인 조나스 우드의 작품이에요. 근데 실제 이 터치들을 보면 점묘법처럼 세밀하게 찍은 터치들이거든요. 굉장히 좋고요. 되게 평면적이고, 그래서 조나스 우드 같은 경우는 뭐 인테리어적으로 굉장히 예쁘네 이런 느낌으로 처음에 뜬 것도 있는데, 가고시안에도 전속이 되고 데이비드 코단스키 전속이 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많이 밀어주면서 이 작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담론들을 붙였거든요. 좋은 비평가들을 써서 담론을 붙이고, 실제로 조나스 우드는 제가 가고시안에서 일했던 어떤 친구, 이제 갤러리스트죠. 갤러리스트의 말을 좀 들어보면 계속 하루 종일 전시장 구석에서도 그리는 작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조나스 우드는 약간 천재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이 굉장히 좋고요. 자기만의 스타일로 굉장히 잘 그리는 작가고, 미술사적으로 담론을 붙일 만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거의 시장에 나가면 한 500만 불, 400만 불 정도 할 겁니다. 조나스 우드는 100억을 바라보고 있는 작가거든요. 수급 자체가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미술시장 전체를 보면 미술시장은 정말 독특하게도 1000만 원, 2천만 원, 5천만 원대에 살 수 있는 그런 컬렉터들의 시장과 1억에서 한 5억 사이의 시장과 10억에서 뭐 20억, 30억 사이의 시장과 100억 이상의 시장과 이런 게 다 나눠져 있어요. 전 세계 작가들 엄청 많고, 그리고 현대 컨템포러리 작가들뿐만 아니라 모던아트 작가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모던아트 뭐 피카소 뭐 좋은 그림 살려면 100억, 200억, 300억밖에 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눠져 있거든요. 부자들이 해도 끝이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미술 컬렉팅은 뭐 자기가 재산이 100억이 있든 1000억이 있든 얼마가 있든 간에 다 돈이 모자라다라고 해요. 자기가 재산이 뭐 2, 3천억 정도 있으면 사는 금액도 올라가거든요. 수천억 또는 뭐 이제 조 단위로 있는 사람들이 이런 조나스 우드 세컨더리 시장에서 막 살 거 아니에요. 뭐 50억, 60억 주고 사는데 그 사람들도 돈이 빨리 소진이 되겠죠. 다 캐시로 사야 되니까. 어쨌든 미술 시장은 되게 촘촘하게 나눠져 있는데 100억 시장으로 가는 후보들이 있어요. 천태엠 아트에서 이 작가는 그래도 이제 1000만 불을 뚫을 수 있지 않을까 언젠가는, 그런 기대를 가진 작가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니콜라스 파티라든가 조나스 우드라든가 이런 작가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작가들이 누가 먼저 100억을 뚫을지, 플로라 유코노비치도 그 대상인 중에 한 명이고, 뭐 세실리 브라운이 이미 거의 100억에 근접한 것 같고, 루마니아의 천재 작가 아드리안 게니 같은 경우도 거의 100억에 근접해 있는 것 같은데, 황당할 정도로 비싸다라는 생각이 들 텐데 어차피 이거는 초부자들의 세계에서 자기들끼리 머니게임 하는 거라서 되게 현실 감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일반 컬렉터들 입장에서는 이런 작가를 빨리 알아보고 1억대 사가지고 막 몇십억 되는 거 파는 그런 어떤 로또를 꿈꾸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언론에도 많이 노출돼 있는 대구의 뭐 컬렉터 있잖아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도 요시토모 나라를 6억에 샀다라고 해요. 소더비 경매 내에서 10몇 년 만에 100 몇십억에 팔았죠. 10몇 년을 기다린 결과였어요. 그래서 가고시안 갤러리
갤러리 같은 경우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조나스도 작품이 있었고 얘는 자데파도 주팀이에요. 93년생 작가하고 흑인 아프리칸, 영국에 사는 아프리칸 흑인 여성 작가인데 되게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경매 최고가 기록은 거의 19억, 18억 정도가 찍혀있고 제가 되게 친한 지인이 18억을 주고 이걸 샀습니다. 19억인가 주고 샀어요. 수작은 아니었지만 당시에 너무 불마켓, 너무나 뜨거운 장이었어서 근데 지금은 거의 반토막 정도 난 것 같아요. 그때 너무 불마켓이었고 너무 거품 마켓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그래도 이 작가의 경력과 나이에 비하면 너무 비싼 거긴 하죠. 이번 프리즈 때는 되게 안 좋은 작품을 가져와서 가고시안에서 이걸 가져왔는데 어떤 거냐면 이 작품을 한번 보시고 이 작품을 한번 보세요. 이게 훨씬 좋지 않나요? 딱 봐도 이 텍스처랑 이 밀도감하고 자데파도주 팀이 작품 세계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 아프리칸의 어떤 그 리듬감, 뭐 어떤 파워, 에너지틱한 어떤 터지는 그런 추상 작품이죠. 이게 어떤 사물을 그린 건 아니에요. 자기의 어떤 리듬감에 따라서 그린 작품인데 약간 스테인 글라스 같은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스테인 글라스 이게 약간 좀 자데파도주 팀의 전매 특허 중에 하나예요. 어떤 작품이 그 작가의 수작이냐라고 하는 거는 그 작가의 어떤 작품 세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들인데 이건 디테일도 좀 떨어져. 이게 뭡니까 이게? 근데 이 작가의 이 작품은 솔직히 저는 형편없었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거는 프라이머리로 뭐 저한테 당연히 주지도 않겠지만 프라이머리도 이미 가격이 많이 올라서 세컨더리 마켓이 뭐 150만 불까지 갔다가 이미 70만 불, 80만 불, 60만 불까지 떨어졌는데 특히나 이렇게 이미지가 안 좋은 거는 아마 70만 불 절대 못 받을 거예요. 이런 작품을 굳이 노력해서 뭐 엄청 노력해서까지 받을 필요는 없다. 작년에는 가고시안에서 자데파도주 팀을 되게 좋은 작품을 가져왔거든요. 근데 올해 프리즈 때는 좀 안 좋은 걸 가져왔어요. 아까 메우디도 안 좋은 걸 가져왔다 그랬잖아요. 왜 이렇게 안 좋은 걸 가져왔는지 좀 모르겠고 제니퍼 기디라는 이 작가도 가고시안 갤러리 전속 작가예요. 가고시안은 뭐 작가들 이름만 봐도 굉장히 기라성 같은 작가들이 많아요. 그리고 앤디 워홀도 했었고 예전에 우리나라 작가로는 백남준 선생님, 스탠리 휘틀이라는 뭐 이제 이게 가고시안에서 들고 온 메우디 이거 제 와이프고 이거 되게 좋은 거였어요. 가고시안에서 가져온 메우디 작품은 알민에서 가져온 것보다 훨씬 좋은 거였어요. 이거 보면 디테일이 끝내주잖아요. 이게 자세히 보면 디테일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빛의 반사 효과라든가 뭐 어떤 철제 이런 거의 효과, 뭐 그림자 효과 이런 것들이 디테일이 너무 좋죠. 똑같은 작가가 그린 건데 알민네시드 가지고 코끼리보다 이거 훨씬 좋잖아요. 그래서 메우디를 살려면 이런 걸 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백남준 선생님이 부처님 사실은 이거는 팔리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이거 사기 쉽지 않겠죠. 스탠리 휘트니 구축적인 느낌이고 뭐 로마 콜로세움의 영향을 받았고 이제 뭐 재즈 음악을 이제 회화로 표현한 그런 작가예요.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네이버 아트원 카페에 작품 세계 정확하게 좀 많이 정리를 해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읽어보면 되고요. 독일 신표현주의의 대가 게로고 바젤리츠의 초기 작품까지는 아닌데 어떤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 바젤리츠 작품 중에서 좋은 작품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컬러감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바젤리츠 작품은 되게 영혼이 정말 빠져나가는 것 같은 정말 좀 전율이 돋는 그런 작품들 있잖아요. 정말 무섭고요, 섬뜩하고 이런 작품 그런 작품이 좀 전 좋더라고요. 어쨌든 가고시안에서 가져온 작품이고 전 되게 실망스러웠던 게 이게 안나 웨이언트의 작품이에요. 근데 안나 웨이언트는 슈퍼스타거든요. 물론 이제 레리 가고시안 지금 70대인가 80대 할아버지인데 레리 가고시안과 사귀고 있다 뭐 이런 루머도 많이 돌아서 실제 루머 아니래요. 진짜 사귀고 있대요. 어쨌든 페인팅 자체는 굉장히 잘하는 작가 맞아요. 캐나다 출신의 작가, 굉장히 어린 작가, 95년생인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작전한 것 같아요. 안나 웨이언트의 경매 최고가 기록이 100만 불이 넘어가요. 이 작가 진짜 잘 그리거든요. 근데 이런 드로잉을 가져왔어요. 아니 한국 시장을 무슨 뭐 알로 보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프리즈 아트 페어는 세계적인 페어인데 어떻게 이런 드로잉 하나를 딸랑 가져옵니까? 물론 작전을 해서 가격을 끌어올리고 뭐 너무 속보이는 작전을 하긴 했다고 전 생각을 해요. 물론 작전에 다 증거는 없습니다. 물증은 없는데 많은 컬렉터들이 안나 웨이언트의 첫 경매 기록과 두 번째 기록은 작전을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안나 웨이언트는 블루맨포라고 하는 LA의 제일 큰 갤러리 중에 한 군데 전속이 돼 있다가 가고시안에서 뺏어갔어요. 블루맨포에서 열받아서 안나 웨이언트의 좋은 작품들을 경매에 던졌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갤러리 오너들이 한 작가의 전시를 했을 때 그 작가의 수작들을 자기들 몫으로 많이 빼놓는 것 같아요. 별로라는 생각이 들어요. 돈 되게 쉽게 버는 거죠. 부럽기도 하고 이거 한 번만 선순환 구조 만들어 놓으면 이런 식으로 또 돈을 버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다음은 뭐 이게 타데우스 로팍이라는 갤러리인데 영국의 국민 작가죠. 이 작가는 안토니 곰니의 조각입니다. 제 지인들도 많이 소장을 하고 있고 비싸요. 뭐 이런 조각 하나에 뭐 7, 8억 정도 해요. 프라이머리 가격이. 안토니 곰니는 프라이머리 가격과 세컨더리 가격 차이가 거의 없어요. 어쨌든 되게 비싼 조각인데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에다가 안토니 곰니 쳐보고 검색해보면 이화여대 미술사학과 석사 논문이 나와요. 전 다 읽어봤는데 안토니 곰니에 대해서 구글링 해보면 너무 좀 파편적인 지식들 되게 뭐 정리가 잘 안 된 지식들만 좀 나와서 한글로 정리된 거 뭐 없나 해서 뒤져보니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그 석사 논문을 읽어보면 됩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타데우스 로팍 같은 경우도 이제 게오르그 바젤리츠의 작품이 이렇게 있죠. 전 이 작품이 더 좋았었어요. 그리고 알렉스 카츠, 한국인들이 되게 좋아하는 알렉스 카츠 작품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드리안 게니의 세컨더리 작품인데 조그만한 작품이 있었는데 이런 거는 게니 작품 중에서 굉장히 전 안 좋은 축에 속하는 것 같아요. 물론 게니는 뭐 당연히 비싸겠지만 적은 예산으로 게니를 갖는 거에 만족한다. 이런 분들이 아니라면 굳이 뭐 세컨더리로 이걸 꽉 찬 가격에 살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작품이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데이비드 살레 그리고 이블 선생님 우리나라 작가죠. 이블 저도 되게 좋아하는 작가인데요. 사실 시장성은 없어요. 빅갤러리에서 파는 이런 작품들이 다 시장성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큰 뭐 가고시안, 하우젠 월스 이런 데 가도 갤러리 프라이스보다 훨씬 더 세컨더리 가격이
높게 형성된 말 그대로 시장성이 있는 작가들은 그 안에서 20%도 안 돼요. 사실은 이불 선생님의 이 작품 100호 정도 되는 사이즈고 자개에다가 페인팅한 건데 여기 보면 자개 아크릴 페인팅온 우드 베이스 판넬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작품이 제가 알기로는 프라이머리 가격이 19만 불이에요. 그러니까 2억 한 3천 정도 하는 거죠. 근데 실제 세컨더리 마켓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의 거래가 될까? 이분 선생님은 워낙 골수 팬들이 많고 그래서 경매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잘 받아도 10만 불 초반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프라이머리로 사면 바로 지금 당장 가치는 좀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사는 걸 좀 고민했었어요. 이분 선생님의 100호짜리 작품 16만 불대 구입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이제 그게 팔려가지고 구입을 안 했는데 프라이머리 가격 19만 불로 올라서 이제는 구입을 고려하고 있지 않아요 저는. 그리고 이거는 우거 론디논의 조각이고요. 이거 사라이 휴즈. 사라이 휴즈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되게 많은 작가죠. 그리고 이제 불마켓 때 정말 2021년, 2022년 마켓이 굉장히 호황일 때 사라이 휴즈의 경매 최고가는 30억까지 갔었어요. 사라이 휴즈는 프라이머리 가격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조금 큰 게 한 50만 불 가까이 하고 있고요. 얘가 170cm에 140cm 정도 되는데 얘 프라이머리 가격이 기억이 안 나네. 30만 불 정도 하나? 근데 사라이 휴즈도 최고가는 30억 정도 됐지만 지금은 마켓에서 거의 반토막 났어요. 사라이 휴즈는 제가 워낙 좋아하는 작가여서 프라이머리가 너무 받기 힘들어서 세컨더리 마켓에서 좀 사볼까 고민도 좀 많이 했던 작가인데 좋은 이미지에 좋은 가격을 좀 찾기 어려워서 못 샀거든요. 이 이미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미지 전 사실 저도 이거를 좀 받으려고 노력을 좀 했는데 제가 못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간에 갔다라고 들었거든요. 기간이 아니면 좀 받기 어려운 것 같아요. 사라이 휴즈는. 사라이 휴즈가 데이비드 코단스키 갤러리 전속이거든요. 그래서 코단스키라고 하면 LA에서 블루멘포랑 더불어서 가장 큰 갤러리 중에 한 군데인데 뭐 이번에 코단스키 갤러리에서 일하고 있는 관계자를 좀 만나서 갤러리스트죠. 만나가지고 얘기를 좀 했는데 코단스키는 정말 뚫기가 어렵더라고요. 무조건 뭐 기부를 해야 된다든가 뮤지엄의 어떤 보드 멤버여서 그 뮤지엄에 넣을 수 있어야 된다든가 이런 어떤 조건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위주로 배정을 한다 아니면 코단스키에서 진짜 악성 재고들 있잖아요. 그런 세컨더리 마켓의 악성 재고들을 좀 사주면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뭐예요? 돈 더 쓰라는 거잖아요. 야 이거 진짜 너무 장사다. 이거 뭐냐 이게 이러고 이제 말았는데 어쨌든 뭐 좀 그렇습니다. 이 작가도 제가 예전에 아주 예전에 1년 전에 구매를 고려했던 작가인데 실물을 보고 구매하지 않기를 잘했다. 사실 이 작가가 그냥 PDF 파일 봤을 땐 괜찮았는데 실제로 보고 하니까 너무 별로더라고요. 저는 그냥 컴퓨터 그래픽인데 뭘 말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작품 세계도 그렇게 깊지 않은 것 같고 안 사길 잘했다. 이것도 이제 이불 선생님의 자기 작품이에요. 그리고 아까 전에 봤던 하비에르 까야 작품이죠. 케니 샤프라는 작가고요. 여기는 이제 그 스케이터 하여튼 뭐 그런 갤러리가 있어요. 스카스탯 유럽 갤러리인데 다 세컨더리예요. 얘들은 이제 세컨더리만 가지고 오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조지콘도 이거 보면 100만 불에 팔고 있어요. 솔직히 눈탱이죠. 제가 이거는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니까 눈탱이. 조지콘도의 작품 중에서 그 큐비즘 시리즈가 인기가 많지. 사실 이런 시리즈는 인기 별로 없거든요. 콘도의 조각 이런 거 누가 사겠어요. 사실 27만 5천 불인데 아무도 안 삽니다. 이런 거. 조지콘도의 이런 야수 시리즈. 그러니까 조지콘도는 작품 세계를 둘로 나눠보면 큐비즘, 피카소의 영향을 받아서 입체주의라고 그러죠. 그런 시리즈가 인기가 좀 더 많고 그 전에 했던 작업이 야수 시리즈 이런 것들이 있는데 2006년 작품이죠. 크기로 보면 10호에서 15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걸 47만 5천 불을 부르는데 이 크기의 이 가격밖에 쉽지 않을 거예요. 이미지도 예쁘지도 않고 근데 무섭잖아요. 그래서 역시 이 갤러리 비싸게 부르는구나. 윌리엄 드쿠닝입니다. 윌리엄 드쿠닝. 밀사에서 교과서에 나오는 사람이죠. 85년 작품인데 1000만 불 135억에 팔고 있어요. 135억. 야 대단하죠. 윌리엄 드쿠닝은 사실 뭐 가치를 매기기가 힘든 작가죠. 진짜 좀 되게 좋은 작품은 적어도 한 500억에서 400억 정도는 줘야 살 수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건 당연히 저의 세계랑은 좀 분리되어 있는 세계죠. 어떻게 한 작품을 뭐 400억 주고 삽니까? 이게 되게 아름답거나 그래서 이게 비싼 게 아니라 미들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에릭 피셜. 저도 너무 좋아하는 작가인데 이것도 100만 불. 100만 불입니다. 너무 비싸게 타는 것 같아 이 갤러리는. 이 갤러리는 굳이 뭐 거래를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비싸요. 커즈의 이런 큰 인형은 또 35만 불에 파네요. 근데 커즈도 시장이 꺾였죠. 한때 이 카우스도 굉장히 시장에서 핫했다가 거의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이 났죠. 이런 갤러리가 있었고요. 장칼이라는 작가의 작품도 팔고 있었는데 이 갤러리에서 파는 거 아니라 딴 갤러리. 근데 저는 장칼의 작품을 보면서 이번 작품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 장칼을 한 번도 구매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 작품 좋더라고요. 빛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 표현도 굉장히 잘했고 디테일이 굉장히 좋아졌다. 제가 이번 페어를 하면서 좀 드리고 싶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우고 론디논에 우고의 몽크 시리즈 조각이죠. 이게 프라이머리 가격이 35만 불인가 그래요. 근데 아마 뭐 세컨더리 나가면 그 가격 절대 못 받을 텐데 이거는 정말 좋아서 사는 사람들 아니면 프라이머리 사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 페어를 보면서 전 너무 안타까웠던 게 한국 컬렉터들이 진짜 슈퍼 호구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우고 론디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굉장히 좋아하고 제 블로그랑 카페에 가보면 제가 우고 론디논에 대해서 작품 세계를 정말 길게 써놓은
써놓은 글이 있어요. 진짜 엄청 길게 써서 공들여 썼는데 기본적으로 자연주의, 자연, 시적인 작가예요. 굉장히 좋은 작가고 저는 미술사에서도 그래도 윌리엄 드쿠님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페이지 정도는 남을 수 있는 되게 좋은 작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작품을 너무 찍어내요. 이번 프리즈 아트페어, 케아프 아트페어 가보니까 우고 론린론의 선셋 페인팅이 한 50점 본 것 같아요. 30점? 40점 본 것 같아요. 한 나라의 서울에서 하는 한 페어장에서 아니 우고의 작품만 한 4, 50점 봤어요. 이게 수급 관리가 되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 시장 무너져요. 그래서 우고가 굉장히 좋은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무너진 이유가 여기 있단 말이죠. 우고 선셋 페인팅 300호짜리가 프라이머 가격이 24만 불이에요. 할인 없이 사면 3억이 넘어가는 가격인데 그거 세컨더리 마켓에서 지금 팔면 2억도 안 해요. 물론 뭐 작품을 돈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겠죠. 근데 작가도 욕심을 좀 버려야 되는데 너무 찍어내는 거 너무 찍어내. 또 프라이머리는 매년 올려. 우고 같은 경우는 또 재밌는 게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또 이게 왜냐 국제 갤러리에서 이걸 프로모션 하거든요. 국제 갤러리에서 우고 작품을 많이 프로모션 하다 보니까 아줌마들이 많이 알고 아줌마들이 또 우고 있어 이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다 우고 사고 전 이게 마켓에서 굉장히 안 좋다라고 생각해요. 작가 자체는 전 너무 좋은 작가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프리즈 돌다 보니까 김한기 전시를 했었어요. 저 김한기 작가 너무 좋아하는데 이 푸른 점화 큰 게 걸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고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김한기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도 제가 제 블로그에 아주 자세하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저는 김한기의 자서전을 읽다가 좀 울었어요. 이렇게 눈물 진짜 흘렸었어요. 정말 가슴이 뭉클해지는 작가인데 쿠스마 야요이의 작품들인데 데이비드 지너 갤러리예요. 전 세계 탑5 안에 드는 굉장히 좋은 갤러리인데 2014년 작품인데 여기 보면 점도 굉장히 촘촘하게 찍혀있고 쿠사마 야요이 같은 경우도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작품이 좀 각광을 많이 받을 것 같고 제 생각에 쿠사마도 너무 찍어냈어요 사실. 근데 너무 찍어내는 것만큼 수요도 많이 받쳐줘가지고 가격이 계속 많이 올랐고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쿠사마 야요이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 작품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이걸 투자 목적으로 7억, 8억씩 주고 0호짜리, 1호짜리 이런 걸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미 되게 거품이 많이 껴있는 시장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쿠사마 같은 경우도 정말 좋은 작품을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80년대 정말 할머니가 좀 건강했을 때 그린 그림들 조금 러프하긴 하지만 그런 그림들을 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느 순간부터 쿠사마 할머니가 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으셨고 건강도 좀 문제가 있으셔가지고 조수들이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이제 조수가 하느냐 작가가 하느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현대미술에서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제 스튜디오에서 찍어낸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쿠사마 같은 경우는 파나 되게 조심하세요. 쿠사마 파나 같은 경우는 시중에 도는 작품 중에 위작이 정말 많고요. 쿠사마 스튜디오에서도 파나를 진품이냐 위작이냐 가려내는 거를 포기했어요. 스튜디오에서도 못 가려내요. 그 정도로 위작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스튜디오에서 파나 찍어낼 때 관리를 전혀 안 했어요. 저는 사실 제일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 쿠사마 파나를 지금 몇 천만 원씩 주고 사는 사람들인데 정말 저는 이해 안 돼요. 그래서 아시아 미술사에는 굉장히 중요한 작가가 남을 것 같은데 여성 작가기도 하고 근데 파나는 정말 지금 되게 꽉 찬 가격에 비싼 가격에 사지 마세요. 이런 작가도 있었는데 베이컨시 갤러리였나? 제 아는 후배가 여기 있는 작품 중에 하나를 구매해서 관심 없게 보다가 이런 작품도 있었네 하고 좀 봤던 그런 기억이 좀 나고요. 여기는 스푸스 마거스라는 갤러리예요. 스푸스 마거스에서 이제 페이퍼 조지 콘도를 가지고 왔는데 갤러리 가격이 60만 불 정도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하나로 보면 8억 정도 하죠. 캔버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크기의 페이퍼 작품이 60만 불 정도가 프라이머리 가격이고요. 조지 콘도 같은 경우는 캔버스 200cm, 200cm 이런 게 프라이머리가 200 몇십만 불이에요. 이미 프라이머리가 3, 40억 이상 되는 작가라서 세컨더리 마켓에서 좋은 이미지 같은 경우는 7, 80억, 6, 70억 한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팔려야 진짜 그렇게 하는 거고 진짜 좋은 작품은 50억, 60억 정도의 경매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미 프라이머리가 너무 높아서 사실 선택하기 쉽지 않은 작가인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쁜 페이퍼는 프라이머리로 살만한 것 같아요. 8억을 주고 사도 언제든지 조지 콘도는 리세일이 되는 작가고 전 세계적으로 워낙 돼가고 미술사에도 남을 것 같은 작가라서 하우젠 월스에서도 이 작가를 전속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스푸츠 마거스라는 되게 좋은 갤러리 전속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작가는 헨리 알프텐이라는 작가인데 처음에 전 이거 보고 뭐야 이게 이랬거든요. 이 작품이 크기가 안 컸는데 프라이머리 가격이 20만 불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왜 이렇게 비싸냐 이랬는데 저는 처음 알았던 작가입니다. 이 작가는 블룸앤포라는 갤러리가 있어요. 로스앤젤레스랑 이제 뉴욕이랑 그리고 도쿄 도쿄에는 있는데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블룸앤포가 LA에서 가장 큰 메가급 갤러리 중에 한 군데예요. 제가 예전에 요시토모 나라 작품 세계에 대해서 정리할 때 미국에서 1995년에 처음으로 요시토모 나라를 소개를 하게 되는데 그 소개했던 갤러리가 블룸앤포예요. 그래서 블룸앤포는 굉장히 유서 깊은 갤러리라고 할 수 있죠. 요시토모 나라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비싸진 않았던 일본의 아티스트를 미국에 처음 소개한 갤러리입니다. 이번에 요시토모 나라의 작품 요 캔버스 작품이 하나가 왔어요. 이게 프라이머리 가격은 한 19억 정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이게 거의 100호가 좀 안 돼서 80호 정도 됐는데 이 작품이 만약 세컨더리 마켓에 나가게 되면 적어도 60억 이상은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봅니다. 요시토모 나라는 최고가는 250억이고요. 이 100호 넘는 되게 귀여운 아이들 같은 경우는 100억, 120억 이렇게 찍혀있는데 요시토모 나라는 이미 100억이 넘는 작가여서 이런 캔버스 작품은 그냥 6, 70억은 그냥 가볍게 랭크가 되는 작가일 거고 디테일도 되게 좋았어요. 이런 디테일도 되게 좋았고 요시토모 나라 이게 뭐야 이거 애기 이거 귀엽고 이게 무슨 60억이야 사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시아 미술사
미술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작가인 것 같아요. 특히 일본 미술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작가고 반전, 반핵, 시대의 저항 이런 정신들을 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정신들이 카와이라고 하는 일본 특유의 문화와 그리고 망가 문화와 그리고 일본이 히로시마랑 나가사키 원폭 피해를 당했었잖아요. 핵에 대한 어떤 저항, 그리고 기성세대에 대한 저항, 그리고 로큰롤 음악, 그리고 이제 1968년의 어떤 반문화 운동 이런 것들이 작품 속에 다 녹아들어가 있거든요. 요시토모 나라는 시대를 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크리스토퍼 하트만 제가 진짜 좋아하는 작가인데 이번에 이거 제가 산 거 제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게 2m 20에 뭐 160cm 이렇게 되는 작품인데 제가 이번에 LA 여행 갔다가 블루맨포를 직접 갔었어요. 그래서 블루맨포 갔더니 크리스토퍼 하트만의 개인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작품이 좋아서 제가 블루맨포 그 관계자한테 좀 줄 수 없냐 물어보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뭐 그런 뉘앙스로 픽 웃으면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역시 주지 않는구나. 크리스토퍼 하트만도 디맨드가 엄청 강한 작가고요. 제가 알기로는 저 말고 이 작품을 사고 싶어서 인터레스트를 넣은 나름 뭐 빅컬렉터들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제끼고 받았다는 거에 너무 뿌듯한 성취감도 느꼈고 이 작가 되게 좋아요. 이게 헝클어진 옷이나 뭐 베개 이런 거를 그냥 대충 그린 것 같지만 가까이서 보면 이 터치 하나하나의 감정이 굉장히 느껴지고요. 이 작가는 게이 작가예요. 퀴어 작가인데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그 사람과의 어떤 시간을 보냈을 때 그 사람이 이제 자기랑 이제 시간을 보내고 떠나가잖아요. 그 사람이 없을 때의 흔적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남기고 하는 물품 그리고 이제 침대도 이제 흐트러져 있고 막 침대보도 구겨져 있고 이런 어떤 흔적들이 있잖아요. 그 삶의 흔적들이 이렇게 남는 거 그걸 이제 부존재의 흔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떠나간 존재, 없어진 존재에 대한 어떤 기억, 향수, 사랑, 애정 그런 것들을 담아서 이 터치를 한 겁니다. 이런 터치 하나하나를 자세히 보면 굉장히 좀 애틋한 느낌도 좀 들고요. 그런 작가여서 이게 단순히 정물 작가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 작가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가격은 7만 불이고요. 뭐 세컨더리 시장에 아직 없어요. 근데 디맨드로 봐서는 못해도 뭐 적어도 20만 불은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 작가인데 어쨌든 굉장히 좋습니다. 블루맨포도 굉장히 빡센 갤러리라서 5년 안에 팔면 엄청 뭐라 그래서 당연히 팔지 못하죠. 이런 작품들은 프라이머리로 사게 되면 작품을 어차피 싸게 샀으니까 오래 가지고 있을 만한 좀 동기가 되긴 하는 것 같아요. 블루맨포에 전속되어 있는 작가 중에 로렌킨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로렌킨 얘도 이제 2021년 여류추상 4인방 중에 한 명이었고 선두에 플로라 요코비치가 있었고 루시블 자데파도 주팀이 그 다음에 로렌킨이었는데 예일대에서 석사를 받았어요. 파인아트 석사를 받은 작가인데 굉장히 좋습니다. 작품. 근데 이번에 가져온 작품은 별로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런 터치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로렌킨을 좋아해가지고 세컨더리에 살려고 했었어요. 이게 프라이머리 너무 안 좋아가지고 세컨더리를 살려고 했었는데 이런 터치들이 너무 정돈이 안 된 느낌이었어요. 로렌킨의 이런 추상을 두 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생명이 폭발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 폭발적인 느낌과 튜비즘이라고 해요. 이게 튜브들이 막 갈라지고 쪼개지고 막 붙고 이런 어떤 근대 미술가 중에서 페네랑 레제라는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도 이제 이런 튜브들을 가지고 많이 이렇게 그렸는데 그 계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튜비즘에서 막 폭발하는 에너지가 느껴지고 이런 건 좋은데 너무 이걸 과하게 쓴 것 같아요. 거칠고 좀 정돈이 안 되고 좀 뭔가 이렇게 에너지가 폭발하는 느낌보다 그냥 조잡하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르네 마그리트의 원화도 있어서 르네 마그리트 진짜 이거는 르네 마그리트의 뭐 메인 작품은 아닌데 저는 르네 마그리트를 너무 좋아해서 당연히 못 사죠. 르네 마그리트의 진짜 비싼 작품 막 1,000억 이렇게 하더라고요. 전 좀 아쉬웠던 게 2022년 프리 때는 막 피카소, 뭐 몬드리안, 뭐 마티스 이런 뭐 근대 대가들의 원화가 막 아무렇지 않게 막 걸려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걸 들고 오는 갤러리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프리즈에 오는 해외 갤러리들을 보면서 힘을 많이 뺐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스카칸 작품인데 디테일은 좋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뭐 좋은 작품인지 잘 모르겠고 이 작가도 좋은 작가인데 저는 이 작가는 그렇게 와닿지 않더라고요. 이 작가는 미첼 이네스 내시 갤러리에서 들고 온 작품인데 미첼 이네스 내시 갤러리가 미국 갤러리인데 에디 마르티네즈를 프로모션하는 갤러리거든요. 여기도 좋은 갤러리예요, 되게. 근데 이거는 에디 마르티네즈의 좀 안 좋은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좀 행해. 아담 패드턴의 작품도 제가 이번에 실결을 했는데 이건 사실 개념 미술 작가라서 뭐 예쁘다, 아름답다 뭐 이런 느낌은 전혀 안 들죠. 막 그린 것 같죠. 이거 보면 되게 중요한 작가예요. 그래서 미술관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고 이런 작품을 하나 컬렉션을 하면 컬렉션의 어떤 질이 달라지죠. 사실 컬렉션이라고 하는 게 나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되게 돈 되는 작품, 예쁜 작품 이런 것만 가지고 있는 사람과 이런 시리어스한 작품을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갤러리에서 다르게 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진짜로 빅 갤러리를 뚫고 싶고 정말 좀 큰 갤러리들하고 거래를 좀 투고 싶고 그 갤러리에서 인기 많은 작품을 받고 싶으면 돈 되는 작품만 사면 안 돼요. 그런 작품만 컬렉션으로 가지고 있으면 다 알아요. 걔들 다 작품이라서 시리어스한 작품 정말 미술관에서 좋아하고 컬렉션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그런 것도 좀 중요하거든요. 정말 시리어스하게 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점도 좀 고려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하정현 선생님 작품도 있었고 여러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이 작가도 인기 되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이 작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이 작가는 한국 작가인데 스테판 프리드먼이라는 갤러리에 있었어요. 근데 스테판 프리드먼은 최근 이머징 아티스트 중에 슈퍼스타인 캐롤라인 워커를 프로모션하는 갤러리잖아요. 근데 이 작가 되게 괜찮더라고요. 한지 그리고 한지. 이 사진으로는 잘 표현이 안 되는데 텍스처가 굉장히 독특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감정적인 느낌도 있고 표현주의적인 터치들이 좀 돋보여서 되게 좋았어요. 저는 이 작가도 프라이머리인데도 싸진 않았어요. 18,000불 이게 이제 프라이머리 가격이 40호 정도 되는 크기였는데 18,000불이었는데 이것도 구매를 할까 말까 고려하다가
하다가 이 작가는 아직까지는 받기 어렵진 않은 것 같아서 조금 더 지켜보고 구입하는 걸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작가도 한국 작가인데 잘 될 것 같아요. 그림이 괜찮더라고요. 캐롤라인 워커의 페이퍼 작품입니다. 제가 좀 실망했던 게 아까 전에 가고시안 얘기도 하고 했는데 스테판 프리드먼 갤러리도 작년에는 캐롤라인 워커의 진짜 좋은 페인팅을 가져왔는데 올해는 하나도 안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올해 전체적으로 해외 갤러리들이 서울 시장, 한국 시장에서 힘을 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건 하우젤 원스 갤러리인데 전 세계 1등 갤러리죠. 필립 거스틴의 작품이고 전 왜 좋은지 잘 모르겠지만 미술사적으로는 중요한 사람이에요. 니콜라스 파티의 작품인데 이것도 파티 중에서 좋은 거 아니죠 사실은. 얘는 디테일도 좀 떨어졌었고 저는 이런 작품은 물론 세컨더리로 파는 작품이어서 2018년 작품이고 근데 하우저도 좀 실망스러운 게 아니 자기가 서울 마켓에서 왔는데 프라이머리를 가지고 와야지 세컨더리를 가져와가지고 파나. 아니 너무하다. 한국 사람들한테 좀 비싸게 팔려는 속셈이구나 이런 게 딱 읽히잖아요. 헤르난 바스의 페이퍼 작품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헤르난 바스 전 너무 좋아하는 작가라 저도 이제 몇 점 소장하고 있는데 헤르난 바스의 300호짜리 작품도 가지고 있고 뭐 120호짜리 작품도 가지고 있고 조그만한 작품도 가지고 있고 막 이런데 그리고 아모아코 보아포의 작품인데 340만 불까지 갔다가 지금 한 3분의 1 토막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5분의 1 토막 난 작가인데 안타까운 작가죠. 지금 가고시안에서 이제 프로모션 하고 있는 작가인데 가고시안에서는 아예 보아포 들고 오지도 않았어요. 보아포는 이미 프라이머리가 이런 게 한 60만 불, 50만 불 정도 해요. 근데 세컨더리 가격도 그 정도로 붙었어요. 한때는 진짜 아프리칸 미술을 대표하는 엄청난 작가로 성장할 거다 해서 300만 불 막 경매기로 찍고 막 이랬던 작가인데 너무 수급 관리를 못 해가지고 결국 기울어졌습니다. 쿠에시 이 작가도 완전 지금 망했죠. 사실 마켓에서는 완전히 망했어요. 여기는 페로텐 갤러리인데 페로텐 수수무 카미오 뭐 이런 작가도 있었고 수수무 카미오 프리츠 작가 그리고 에드 마르티네즈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작가 이름이 이게 어려워. 중국 최근에 페로텐 도산에서 개인전 했던 작가거든요. 이 작가도 중국 추상 여류 추상이 좀 뜨니까 이 작가도 같이 주목받다가 최근에는 그렇게 주목을 많이는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제 미스터는 정말 인기가 많죠. 미스터는 2차 시장에서 요 정도 되면 거의 한 50만 불 막 이렇게 60만 불 이렇게 부르고요. 프라이머리 가격은 이게 뭐 10몇만 불 정도 할 텐데 굉장히 인기가 많은 작가고 저도 되게 좋아하는 작가예요. 일본의 망가 문화를 대표하는 작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라카미 타카시 이런 것도 있고 이런 이제 아트 토이죠. 페인팅도 있었고 여기는 이제 레이첼 어쩌고저쩌고 읽어요. 이 발음 잘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이 갤러리랑은 저는 원래 거래가 있었어서 데스푸조스라는 작가를 제가 샀어요. 그래서 데스푸조스 작가는 이 작가인데 소품이에요. 소품. 이 작가는 원래 작품을 되게 크게 그리는데 이번에 소품만 와가지고 좀 아쉬웠었는데 이 터치랑 이런 것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와 개쩐다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와 이 작가 정말 독특하고 자기만의 스타일도 있고 약간 이런 어떤 거친 터치들 속에서 표현주의적 터치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고우 같은 느낌. 그래서 이런 것도 되게 좋았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 작품을 산 건 아니고요. 두 작품이 왔는데 이 작품은 제 지인이 샀고 사실 그리고 다른 작품은 제가 샀어요. 그리고 이거 조슈아 페커 작품인데 제가 아트원 카페도 남겨놨던 작가고 전 좋아하는 작가예요. 이 작가도 마켓이 굉장히 핫할 때는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작가고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경매에 한 번도 안 나온 작가인데 저는 되게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전 2점 소장하고 있어요. 전 조슈아 페커 2점 있고요. 저는 이 작품도 제 지인이 샀어요. 그래서 제 지인이 이걸 가져갔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칼코스테 이제 키아프 부스였는데 칼코스테에 있었던 김지우 작가예요. 한국 작가예요. 칼코스테에서 전속하고 있고 필름 카메라 같은 느낌으로 그리는 작가예요. 1980년대, 90년대 그때 한국의 어떤 기업, 향수, 놀스테지어 이런 걸 그리는 작가인데 나름 좀 약간 레트로 감성 이런 것도 좀 보이고 이 작가도 뭐 마켓에서 엄청 디맨드가 강한 작가는 아닌데 그래도 자기 길을 꾸준히 잘 가고 있는 작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해외 베이스로 활동하는 작가들은 좀 저 개인적으로는 좀 응원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저는 한국 작가를 기본적으로 응원하는 마음이 좀 있어서 저는 이 작가 작품 한 점 가지고 있거든요. 뉴차일드 갤러리, 벨기에 갤러리인데 뉴차일드 갤러리의 그 비아크라는 작가, 메들레인 비아크라는 작가인데 저는 이 작가의 이런 작품을 소세지 풍경이라고 불렀거든요. 소세지 같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 작가의 트레이드 마크고 이 작가의 다른 작품들을 보면 이런데 밑에 깔린 풀밭이라든가 꽃잎 이런 걸 이제 이렇게 그려요. 그리고 색감도 이렇게 좀 밝은 붉은색 색을 좀 많이 쓰는 것 같고 이번에 말이 있는 이 풍경도 이렇게 소세지가 이렇게 있죠. 이 작품들 중에 한 점을 제가 샀습니다. 저는 뭐 사실 예전부터 좀 알고 있었던 작가인데 누가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여기 갤러리스트랑 되게 친해져서 샀어요. 여기는 또 화이트 큐브 부스입니다. 화이트 큐브도 게오르고 바젤리치가 있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가고 제 와이프가 바젤리치를 너무 좋아해요. 언젠가 좀 기회가 되면 바젤리치도 한 점 사고 싶은 생각이 좀 있는데 이게 되게 무서운 바젤리치거든요. 사람 거꾸로 누워있고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화이트 큐브는 영국 베이스의 갤러리인데 되게 좋은 갤러리죠. 한국에 이번에 청담 CGV 옆에 거기 미술관 건물에다가 분점도 냈고 이거는 툰지라는 작가인데 화이트 큐브 전속 작가인데 이 작가도 인기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도 되게 좋은 작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이 작품은 그렇게 좋았던 작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박서보 선생님도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이렇게 첫날에 여기 박서보 선생님 작품이 걸려있죠. 화이트 큐브 전속 작가죠. 박서보도 보이체 코바릭이라는 작가인데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작가입니다. 1990년대생 체코 작가인데 천재예요. 천재. 얘는 제 천재예요. 마켓에서는 이미 디맨드가 너무너무 높고요. 프라이머리로 받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작가예요. 얘가 아직까지는 가고시안이라든가 뭐 하우저라든가 아니면 페이스라든가 이런 어떤 빅갤러리는 못 갔지만 멘데스 우드랑 디비온 갤러리에서 프로모션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보이책은 빅갤러리 가는 일만 남았다라고 이야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일단 마켓 디맨드 너무 강하고 작품 색이 너무 좋고 진짜 시리어스한 작가거든요. 저는 보이체 코바릭은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고 일단 미드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 이 작가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이미 너무 핫한 작가고 세컨더리 마켓에서도 이 정도 되는 이미지면 최근에 거래된 사례는 한 35만 불에서 40만 불 사이에 거래가 됐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5억 얼마죠. 90년대생 작가인데 이 정도 가격이 거래되는 게 놀라운 일이긴 한데 어쨌든 이 정도 퀄리티면 적어도 40만 불은 받을 것 같아요. 보이책을 보면서 든 생각은 그런 거였어요. 이 작가도 이머징 아티스트잖아요. 어떻게 보면 미술 시장이 2021년, 2020년이 굉장히 핫하다가 부동산 경기 침체되고 금리 올라가고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막 이러면서 경기가 전체적으로 침체가 되니까 미술 시장도 같이 침체가 됐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이머징은 다 작살났어요, 사실. 근데 재밌는 게 보이책은 오히려 더 올랐어요. 결국 이게 수급이거든요, 작품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작품이 일단 좋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수급이 있어야 돼요. 공급이 막히고 작품이 좋으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는 건 너무나 뻔한 원리잖아요. 근데 많은 이머징 작가들이 한때 인기가 있다는 이유로 작품을 막 찍어낸 작가들 너무 많고 작품을 너무 많이 풀고 갤러리들도 돈벌이에 미쳐가지고 작가들한테 작품을 찍어내라고 푸시를 하겠죠. 그럼 작가들은 작품을 막 찍어내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막 뿌리다 보면 그 작가가 시장이 건전해지지가 않아요. 너무 많은 리셀러들, 플리퍼들이 붙고 그들이 단기 차익을 노리고 뛰어들어서 작품을 사고 팔고 이렇게 돼 돈을 버시는 분들도 있지만 높게 산 사람들이 다 무너지고 다 경매 던져버리거든요. 그럼 그 작가 시장 무너져버려요. 보이책의 사례를 보면서 같은 이머징 아티스트였는데 보이책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경기가 침체되고 안 내려가는데도 가격이 더 올랐고 탄탄하게 가고 있고 많은 이머징들이 작살났던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작품을 살 때 이런 작가를 받기 힘들고 사기 힘들더라도 비싸더라도 이런 작가를 사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사례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이제 VSF 갤러리인데 저도 되게 친한 갤러리인데 이 마크양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이 한국 사람이에요. 콜롬비아에서 MFA를 받고 이제 뉴욕 베이스로 활동하는 작가고 한국에 가끔 오시는데 90년대생이에요. 이 마크양 작가도. 저도 되게 좋아하는 작가고 저도 한 점 소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한국의 어떤 산수화를 모티브로 그린 건데 마크양 작가의 이런 어떤 다리나 신체들을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만든 풍경 이런 모습들 이거를 가지고 이제 색채가 너무 한국적이지 않냐 뭐 색채가 별로다 이렇게 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작품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뭐 제가 아는 지인이 사갔어요. 마크양도 받기는 쉬운 작가는 아니에요. 마크양도 받기 좀 어려운 작가고 아직까지는 프라이머리가 되게 싸기 때문에 한 번도 이 경매 시장에 나온 적은 없지만 마크양도 그래도 어느 정도 디맨드가 강한 작가고요. 알렉스 폭스턴은 드로잉만 왔어요. 드로잉. 작년에는 알렉스 폭스턴의 캔버스 워크가 한 4점 정도 있었는데 VSF에 그 중에서 한 점을 제가 샀는데 드로잉만 왔다라고 하는 게 확실히 좀 많은 갤러리들이 좀 한국 시장에 좀 힘을 좀 뺐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거는 VSF에서 하고 있는 웬디 팍이라는 작가인데 이 작가를 예전부터 봐오긴 했는데 실물로는 처음 봤었어요. 평면적으로 그리는 작가인데 아직까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페이스 갤러리에 있었던 요시토모 나라입니다. 골판지 하우젠 월스에 있었던 조지 콘도 작품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안젤로테로는 저 개인적으로 작품은 되게 좋더라고요. 안젤로테로도 이상하게 하우저에 전속이 됐는데도 가격이 별로 안 오르는 작가긴 해요. 어쨌든 포스팅은 다 봤고요 저희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리를 좀 해보면 제가 언급 안 한 갤러리라고 해서 안 중요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왜냐 키아프를 제가 지금 언급 하나도 안 했어요. 왜냐 키아프를 제가 갔는데 첫날에는 프리즈만 돌았고요. 둘째 날에 키아프를 갔는데 첫날 프리즈를 돌 때 왜 키아프를 못 갔냐. 사실은 아트페어장은 작품을 사러 가는 곳이 아니에요. 좋은 작품들은 이미 서로 얘기를 다 하고 PDF 파일 미리 받고 PDF 파일 이런 거거든요. PDF 파일 미리 받아요. 한글로 이렇게 PDF 파일 만들어줬어요. 아, 너무 좋죠. 이런 작가들 우리가 가지고 온다. 블루엠포는 워낙 큰 갤러리니까 이거 대표적으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작품들 쫙 가지고 와요. 애들이. 하정현 선생님 것도 이렇게 가지고 왔었고 하정현 선생님 작품이 100호짜리가 이미 프라이머리가 35만 불이네. 어이구 비싸다. 크리스토퍼 하트만 작품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어. 이렇게 보내주고 디테일 샷도 이렇게 보내주고 어떤 갤러리는 이 가격을 지우고 보내주고 어떤 갤러리는 가격을 이제 오픈한 거 두 버전이 있어요. 이걸 보고 이제 인터레스트를 넣는 거예요. 나 이거 작품 사고 싶어요. 그 인터레스트를 넣은 컬렉터들을 갤러리에서 심사를 하죠. 인기가 많은 작품 같은 경우에 인기가 없는 작품은 그 갤러리에 제발 하나만 사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고 크레딧용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고 인기가 많은 작품은 사자마자 어떻게 보면 세컨더리 마켓보다 훨씬 싸게 사는 건데 당연히 인기가 많으면 많은 컬렉터들이 몰릴 거 아니에요. 컬렉터들의 스펙을 보고 이 컬렉터가 얼마나 시리어스한지 현재 가지고 있는 컬렉션은 어떤지 이런 걸 보게 되죠. 근데 현재 가지고 있는 컬렉션이 형편없다 이러면 안 줘요. 이런 큰 갤러리들은 내가 지금 돈이 많은데 내가 이제 시작하는데 내가 갖고 싶어 뭐 하면 안 줘요. 그리고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컬렉션이 진짜 별게 없고 내가 별로 네트워크도 없는데 어떤 갤러리에 연락을 해서 작품을 달라 그랬는데 이 갤러리가 그냥 준다. 그런 작품이 과연 가치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쉽게 받을 수 있는 건 가치가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기업에 우리가 입사할 때 우리가 면접 시장에서 노동 시장에서 면접을 볼 때 IR 하는 거야. IR. 내가 만약에 벤처기업의 CEO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내가 투자금을 받기 위해서 IR을 하잖아요. 우리 회사는 어떻고 저쪽 막 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컬렉터들도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나는 컬렉션을 뭘 가지고 있고 나의 최종적인 컬렉션 목표는 뭐고 나는 이렇게 시리어스하게 하고 있고 등등등 자기 스펙을 막 언급한단 말이에요. 그걸로 이제 경쟁을 하는 건데 스펙이 무조건 높다
없다고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갤러리랑 자기랑 결도 맞아야 되고 그 갤러리에서 보는 것도 다 달라요. 그래서 꼭 이 갤러리에서 내가 이 작품을 남들을 제치고 받았다라고 해서 내가 거기서 1등을 했다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그냥 그 갤러리랑 그때 운 좋게 잘 맞아서 뭔가 작품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작품을 배정한다라고 아시면 되고요. 어쨌든 프리즈를 돌 때 작품을 사러 가는 게 아니에요. 미리 여기서 다 인터레스트 넣고 해가지고 이미 프리즈 첫날이나 둘째 날 다 컨펌이 나요. 내가 워크인으로 가가지고 물론 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도 가끔 있어요. 가끔 아주 예외적으로 있는데 대부분이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프리즈는 뭐하러 가는 곳이냐, 150개 정도의 갤러리가 참여를 했는데 그 150개 갤러리에 수많은 작품들을 한 장소에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한국에 있으면 해외 갤러리스트들하고 이제 직접 얼굴 보고 막 이렇게 할 기회가 되게 적잖아요. 그 갤러리스트들하고 만나서 인사하고 노가리 까고 얘기하고 막 애기 사진도 보여주고 이러면서 인간적인 친분을 쌓으러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프리즈 아트페어 시간이 끝나게 되면 각 갤러리마다 디너나 파티가 있는데 디너 파티에 가서 갤러리스트들하고 명함 주고 받으면서 얘기도 하고 농담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하면서 친분을 쌓는 거예요. 친분을 쌓게 되면 이번 페어에는 못 받았어도 다음에는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또 생기고 친해지게 되면 이 컬렉터를 그 갤러리에서 믿게 되는 거죠. 아, 얘는 되게 좋은 애구나. 얘는 단기간에 작품을 리세일하는 친구가 아니구나. 그리고 이 친구는 그래도 되게 시리어스하게 컬렉팅을 하는구나 라고 하면 당연히 그 사람한테 작품을 주겠죠. 결국 이게 다 사람이 하는 일이고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무조건 스펙을 높이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친해져야 됩니다. 오피셜함과 프라이빗함의 어떤 중간 경계에서 친해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요. 그러다가 진짜로 친구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커뮤니티의 장이에요. 사실 페어장은 뭐 오픈런 하러 가는 데가 아니에요. 오픈런에서 살 수 있는 작품이 좋은 작품이 절대 아니랍니다. 그래서 이번 갤러리들 되게 많이 참여를 했어요. 이제 제가 봤던 갤러리들 보통 뭐 가고시안 로파, 글래스톤, 데이비드 쥐너, 하우저, 뭐 블루맨포, 미체리스 내시, 그리고 페로탱, 뭐 레이첼, 우프너 뭐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맨데스우드, 뭐 VSF 등등등 엄청 많은 나이트 갤러리, 뭐 제시카 실버맨 너무 많은 갤러리들이 있는데 제가 언급을 안 한 갤러리들도 중요한 갤러리 많습니다. 근데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언급을 해봤고요. 이거 말고도 언급할 내용이 사실 너무 많아요. 이번에 나이트 갤러리에서 안드레아라고 하는 작가 추상 작품을 가지고 왔는데 다 안 팔린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핫했던 작가고 이 작가도 프라이머리 가격을 너무 빠르게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페어 둘째 날에도 안 팔리고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2022년 프리즈와 2023년 프리즈에 좀 달랐던 점이었고요. 그래서 그 이머징 아티스트들을 볼 때 저도 되게 실패하는 경우가 많고 저도 삽질하는 경우가 솔직히 많습니다. 어떻게 저라고 다 뭐 하겠어요. 제가 뭐 완벽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을 겪으면서 컬렉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저도 여태까지 작품 산 걸로만 치면 100점을 넘게 샀고 뭐 100몇십 점 샀을 거예요. 근데 그 작품들이 다 애정이 가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다 애정이 가는 건 아니고요. 어떤 작품은 지금 3년째 걸고 있는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은 아직도 애정이 가는 작품이 있고 한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 작품 솔직히 괜히 샀다 이런 생각이 든 작품들이 있어요. 그거는 초보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중수 고수가 돼도 다 겪는 과정이고 사람이 의사결정을 할 때 그 완벽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벌어지는 일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작품들을 교체해 나가고 너무 마음에 안 드는 작품이 있다 그리고 좀 오래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 뭐 매각을 하기도 하고 그 돈을 또 회전시키면서 다른 작품도 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컬렉션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컬렉션의 방향은 사람마다 다르고 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키아프는 제가 그래가지고 첫째 날 프리즈 가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키아프를 아예 못 갔어요. 키아프 부스에서 제가 친한 갤러리 대표님들도 좀 몇 분 계셨는데 얼굴도 못 보고 와가지고 다음날 제가 키아프를 가니까 뭐라 하더라고요. 아예 뭐 너무 섭섭하다고. 프리즈에서 제가 6시간 정도를 있었는데 사람들하고 네트워킹하고 대화하고 막 사진 찍고 막 여기저기 다니느라고 아예 제가 신경을 쓸 수가 없었어서 다음날 키아프를 갔었습니다. 키아프에서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뉴차일드 갤러리 그 벨지움 갤러리에서 메들레인 비아크 때문에 갔었고 LKIF의 강준석 500호짜리 작품도 뭐 괜찮았던 것 같고 그리고 키아프의 칼코스테도 잠깐 들렸었는데 카밀라라는 작가도 좀 칼코스테에서 인기 많은 작가예요. 재밌게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역시나 2022년 프리즈보다 2023년 프리즈가 조금 더 다운톤이었다. 그리고 해외 갤러들이 가져온 작품의 어떤 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22년에 비해서 조금 떨어진 경향이 있다. 떨어졌다는 게 전반적으로 평균이 떨어진 거지 다 안 좋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정말 디맨드가 굉장히 높은 작품들도 많았고 저도 인터레스트를 한 10개 정도 넣었는데 한 3개 정도 받았으니까 7개는 실패한 거죠. 어쨌든 두 번째로 느낀 거는 프리즈가 2023년이 확실히 22년보다는 불황이에요. 부동산 시장도 그렇잖아요. 지금 사원용 빌딩 잘 안 팔려요. 불황이니까 오히려 좀 이제 미술 시장에서 경쟁이 낮아지다 보니까 예전 2022년 같았으면 절대 받을 수 없었던 작가를 이 3년이니까 그나마 받을 수 있었던 작가들도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확실히 잘만 고른다면 조금 불황이어도 조금 이게 시장이 내려가는 상황이어도 어쨌든 시장이라는 거는 이렇게 타잖아요. 올라가는 시장도 있고 내려가는 시장도 있고 내려가는 시장에서 삽질하면 안 되죠. 계속 내려가죠. 뭐 지하를 뚫고 내려가죠. 빵원 돼요. 근데 내려가는 시장에서 자기가 평소에
소재에 관심이 있었던 좀 디맨드가 높았던 작가들을 좀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더 많이 열리거든요. 그런 걸 좀 기회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로 느낀 거는 프리즈 측의 운영 능력이 굉장히 좀 떨어지는구나 라는 걸 좀 느꼈어요. 프리즈 서울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페어는 좋았고 갤러리들도 좋았고 되게 세계적인 갤러리, 세계적인 수준의 갤러리들이 많이 와서 눈 호강도 많이 했지만, 아니 앱을 만들어 놓고 앱이 연동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참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느낀 거는 역시 프리즈랑 키아프는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프리즈를 돌다가 키아프를 가면 솔직히 얘기하면 한 4-5개 갤러리 빼고는 볼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지만 아직까지 한국 갤러리들이 해외 갤러리 안 되는구나, 세계적인 경쟁력을 한국 갤러리들이 갖추려면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키아프 같은 경우는 화랑협회에서 주최하는 거잖아요. 근데 화랑협회에서도 키아프에 참여하는 갤러리들을 굉장히 좀 꼰대스러운 마인드로 제안을 많이 한다라고 들었어요. 정말 실력 없는 갤러리고 정말 그냥 그저 그런 갤러리고, 무슨 뭐 꽃이랑 뭐 식물이랑 이런 거만 파는 갤러리고, 뭐 돼지코 그린 거 막 이런 거 파는 작가님들을 비하하고 싶지는 않은데, 사실 그게 솔직히 저는 의미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런 거를 주로 파는 갤러리들도 대거 참여를 하고, 반면에 좀 젊고 실력 있는 갤러리들은 키아프 플러스로 밀려나고, 기준을 모르겠어요. 그 어떤 기준으로 키아프랑 키아프 플러스를 나누고 어떤 갤러리는 참여하고 어떤 갤러리는 못하게 하는지 그 기준을 도저히 모르겠어요. 가보면 솔직히 키아프 안에서도 형편없는 갤러리들이 너무 많거든요. 진짜 부산역이랑 대구역 가면 역에서 내리면 걸어가다가 보이는 그런 그림들 있잖아요. 그 정도 수준의 그림을 팔고 있는 갤러리 너무 많은 거예요. 키아프 그냥 창피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해외 갤러리스트, 나름 세계 탑 10 안에 드는 갤러리의 갤러리스트인데 키아프를 같이 돌았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돌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야 너희는 갤러리들은 왜 이런 걸 파? 이런 얘기를 좀 하더니 좀 창피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느낀 거는 해외 갤러리들 중에 일부 갤러리는 한국 시장을 개호구로 보는구나, 이런 것도 좀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직접적으로 그냥 언급할게요. 아, 뭐 어차피 이 갤러리랑 거래할 생각도 없고, 로카쿠를 프로모션하는 갤러리인데 델라이브 갤러리 있잖아요. 델라이브 갤러리. 이 갤러리가 아야코 로카쿠의 세컨더리 작품만 가지고 왔고 키아프 부스를 차렸고, 프리즈를 충분히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스비를 아끼려고 했는데 키아프 부스에다가 세컨더리 로카쿠를 쫙 깔아놨어요. 거의 개인 솔로 쇼처럼. 이게 얼마나 한국을 호구로 보는 겁니까? 로카쿠가 프라이머리는 굉장히 싸요. 근데 세컨더리에서 워낙 이제 경매가 뭐 18억, 19억까지 갔던 작가고 되게 좋은 작품들은 100만 불 넘어가는 이 레코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비싸게 팔리는데, 아니 자기가 프라이머리 갤러리고 자기가 이제 로카쿠를 키운 갤러리면 한국 컬렉터들한테도 프라이머리를 살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왜 왔어요 도대체 프리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로카쿠 세컨더리 그 재고 털려고 온 거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로카쿠를 좋아하고 한국에서 잘 팔리고 아시아에서 인기가 많으니까 세컨더리만 가지고 와서 되게 비싼 가격에, 그것도 실제로 세컨더리에서 거래되는 가격도 아니고 그것보다 더 비싼 가격에 파는 거잖아요. 너무 한국 사람들 눈탱이 치는 거 아니냐 이거. 너무 열받더라고요. 델라이브 갤러리랑 좀 거래해본 적은 없지만 이런 갤러리랑은 거래를 안 해도 되겠다. 자기가 키운 작가들이고 정말 자기가 이 페어에 와서 정말 이렇게 잘 하고 싶은 아시아 시장의 고객들도 개척을 하고 한국 컬렉터들도 자기가 이제 개척을 하려면 여기 와가지고 정말 좀 좋은 기회를 좀 주고, 그러면서 이제 프리즈 서울이 유치가 되고 이제 한국 컬렉터들도 많은 기회들을 얻고 이런 건데, 아니 세컨더리만 갖다가 파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게 델라이브 갤러리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많은 해외 갤러리들 중에 안 그런 갤러리들도 되게 많지만 한국 시장 완전 호구로 보고 세컨더리만 갖다가 막 비싸게 팔려고 하는 그런 갤러리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진짜 이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컬렉터들이 힘을 좀 더 키워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이제 프리즈 기간하고 아모리 쇼랑 지금 겹치잖아요. 뉴욕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프리즈를 보면서 아모리도 같이 보면서 아모리에서도 작품을 2점 정도 샀거든요. 아모리랑 프리즈 키아프 합쳐서 한 6점 정도 이번에 이제 득템인지 뭔지 모르죠.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죠. 저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서 득템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가를 샀어요. 크리스토퍼 하트만 말고도 제가 진짜로 갖고 싶었던 작가 2명의 작품을 사게 됐는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페어 되게 즐겁게 즐겼고요. 파티도 되게 재밌었고, 많은 갤러리들이 사는 디너도 재밌었고, 오랜만에 보는 이제 갤러리스트들도 너무 좋았었고, 해외 갤러리스트들 중에 되게 친했던 정말 친구 같은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하고도 뭐 맥주 한잔 마시고 이랬던 뭐 기억도 있고, 한 주 동안 아트 윅을 되게 신나게 즐겼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아트 윅이라 그러잖아요. 일주일 동안 프리즈 키아프 페어가 열리는 그 한 주 동안 엄청나게 많은 갤러리들에서 파티, 디너, 그리고 무슨 한담 나이트, 뭐 청담 나이트 이런 걸 하고 삼청 나이트 이런 걸 하거든요. 가서 되게 재밌었어요. 굉장히 재밌었고, 이번에 페어도 뭐 제가 작품을 산 거뿐만 아니라 그 친구들하고 되게 소통하고 이러면서 되게 너무너무 알찬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굉장히 바빴었고, 미술 컨텐츠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